남편이 상간녀에게 50억짜리 타운하우스를 사주고 저에겐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서명했죠. 그리고 정확히 1시간 후 저는 시댁 식구 16명 모두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서연, 올해 38입니다. 제 결혼 생활은 14년이었습니다. 숱한 세월의 희로애락을 함께했지만 단 한 번도 이런 날이 오리라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 오랜 시간 가장 가까이에서 저를 보듬던 남편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집에서 싸늘한 표정으로 이혼 서류를 내미는 광경을 마주하게 될 줄은요. 그날 오후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거실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막 저녁상을 차려냈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편 민준이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어떤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냉기만이 감돌았죠.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민주는 서류철을 식탁 위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도장 찍어. 우리 이혼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심장을 꽉 움켜쥐는 듯 숨이 막혀왔습니다. 사실 저는 민준이 저보다 10살은 어린 유라라는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영악하고 야망 넘치는 여자였죠.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남자가 한순간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 가정으로 돌아올 거라고. 민준이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이혼을 원하는 거예요? 민주는 비웃음을 흘리며 품에서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제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마치 전리품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유라한테 50억짜리 타운하우스를 사줬어. 그 애를 향한 내 마음이 진짜야. 당신도 깨끗하게 도장 찍고 끝내는 게 좋을 거야. 그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저는 제 청춘을 바쳤습니다. 안정적인 직장도 그만두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두 아이를 키우며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려받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차가운 이혼 서류 한 장과 뻔뻔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시어머니인 박 여사님이 나오셨습니다. 며느리 편을 들기는커녕 저를 경멸 어린 눈빛으로 쏘아보셨죠. 예, 서연아, 그만하고 찍어라. 우리 집에 며느리 될 여자 줄 섰어. 우리 민준이가 자기한테 걸맞은 사람 찾았다는데 부질없이 매달리지 마.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난 수년간 저는 단 한 번도 이 집의 진짜 가족으로 인정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저는 그저 보이지 않는 그림자, 무급 가사도우미, 무시당해도 되는 존재였을 뿐입니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펜을 들어 서류에 힘껏 서명했습니다. 사각거리는 펜 소리가 침묵을 찢는 듯 했습니다. 민주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아마 제가 울고불고 매달릴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한마디 애원도 없이 단호하게 서명했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서류를 남편 쪽으로 밀며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동의할게요. 하지만 당신과 이 집안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민주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도 직업도 없는 빈털터리 주제에 우리한테 무슨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눈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인내 끝에 찾아온 각성의 불꽃이었죠. 저는 시댁이 무엇을 믿고 저렇게 오만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인 김 회장님이 설립한 명진건설.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그 회사의 명운을 쥔 열쇠를 바로 제가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오랫동안 보관해온 서류철이 있었습니다.
명진건설이 저질러온 온갖 불법적인 거래와 비리, 계약서에 대한 증거들이었죠. 저는 그들이 제 남편, 제 아이들의 가족이기에 모든 것을 묻어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신이 명백해진 이상 더는 침묵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1시간 후 저는 그 집을 나섰습니다. 구두굽이 타일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해질녘 바람이 거세게 불어 머리카락이 흩날렸지만 제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지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안타깝게 여기며 도움을 주겠다고 했던 오랜 친구였죠. 수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결정한 거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빠, 시작해줘. 오늘부로 난 더 이상 그 집 며느리가 아니야. 그들 가족 모두가 모든 걸 잃는 기분이 어떤 건지 처절하게 느끼게 해주고 싶어. 알겠어. 명료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를 내쫓은 시댁 식구들이 상상도 못할 폭풍을 마주하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지훈 변호사와의 통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그 저택을 나서는 길 위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노란 낙엽들이 소리 없이 떨어져 길을 덮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풍경을 볼 때마다 시댁의 평화를 위해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떠올리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이라 불렀던 그곳은 제 인생의 가장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아이들의 모습이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준우와 서아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아빠와 함께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보고 싶었지만 지금 제가 머문다면 더 큰 멸시와 굴욕만 당할 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 바로 저 자신을 위해 일어서야 했습니다. 택시가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에 올라 창밖으로 스쳐가는 도시의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귓가에는 민준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당신이 우리한테 무슨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거야? 그 질문이 제 안의 불씨를 더욱 거세게 지폈습니다. 저는 그와 그의 가족에게 제가 결코 쓸모없는 허수아비가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작은 아파트에 도착해 저는 가방을 열고 두툼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종이 한 장, 한 장이 명진건설이 수년간 저질러온 불법 행위의 증거였습니다. 탈세, 토지 서류 위조, 자금 횡령, 진작 관계기관에 넘기고 싶었지만 연민과 체념이 저를 막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대학 동창이자 제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무시당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던 친구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철을 본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서연아, 정말 확신하는 거지? 이거 제출하면 그들 가족은 재기 불능 상태가 될 거야. 돌아갈 길은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지훈 오빠, 나 반평생을 억울하게 살았어. 그들은 나를 무시했고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내 권리를 빼앗았어. 이제 와서 그들의 동정은 필요 없어. 난 그저 정의를 원할 뿐이야. 그들이 저지른 잘못은 세상에 드러나야 마땅해. 그는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그게 내 결정이라면 내가 도울게. 걱정 마. 모든 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될 거야. 우리는 몇 시간 동안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지훈은 즉시 관계기관에 연락해 고발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또한 제게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면 민준과 그의 가족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두 아이가 다니는 학교로 갔습니다. 멀리서 준우가 동생
서아의 손을 잡고 교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고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곧 닥쳐올 폭풍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알았지만 거짓으로 덮인 미래에서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진실뿐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이 폭풍이 지나가면 반드시 양육권을 되찾아와 아이들이 진정한 사랑 속에서 살게 하겠다고. 그 시각 시댁의 저택에서는 민준과 박 여사님이 다가올 재앙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상간녀를 끌어안고 답답했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났다고 자신만만해했죠. 시아버지인 김 회장님은 서재에 앉아 새로 계약한 서류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명진건설의 미래가 탄탄할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계약서들이 이미 법의 심판대 위에서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검찰 수사관들이 명진건설 사옥에 들이닥쳤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회사 직원들은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민준이 제게 전화를 걸어 쏘아붙였습니다. 이서연, 당신이 꾸민 짓이지.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할 만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나 말고 또 있을까요? 민준 씨,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건 배신과 무시에 대한 대가예요. 수화기 너머로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이 독한 여자, 감히 우리 가족을 전부 해치려고 해? 저는 눈을 감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들 스스로를 해친 거죠. 불법적인 일이 없었다면 내가 제출할 증거도 없었을 테니까. 나는 그저 진실을 열었을 뿐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은 공허했지만 깊은 곳에서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남편의 고함 소리와 시어머니의 경멸 어린 눈빛 앞에서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저는 꼿꼿이 허리를 펴고 제 운명을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며칠간 명진건설이 수사를 받는다는 뉴스가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이 연일 보도했고 협력사들은 계약을 파기했으며 주주들은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민준의 가족은 순식간에 위기에 빠졌습니다. 민준이 유라에게 사준 50억짜리 타운하우스 역시 수사 대상 재산에 포함되어 압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상간녀는 울고불고하며 그를 떠났고 민준은 홀로 위기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더 이상 예전의 오만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충격으로 쓰러져 하루 종일 방 안에 멍하니 앉아만 있다고 했습니다. 김 회장님은 계속해서 검찰 조사를 받으러 다니느라 위풍당당하던 얼굴이 초췌해졌습니다. 회장님부터 아래 직원들까지 16명에 달하는 시댁 식구들은 모두 기댈 곳 없이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제 작은 아파트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두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우리 가족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고소 좀 취하해줘. 우리에게 살기를 열어줘. 저는 한때 제 남편이었던 남자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가 후회하는 모습을 꿈꾸기도 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씁쓸함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 씨, 모든 게 너무 늦었어요. 내가 당신 가족을 해친 게 아니에요. 법이 당신들의 잘못을 처벌하는 거예요. 나는 되돌릴 수 없어요. 마치 당신이 다른 여자에게 집을 사주고 내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던 것처럼 모든 건 돌이킬 수 없게 됐어요. 민주는 통곡했습니다. 한때 저를 설레게 했던 얼굴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물은 제게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며 나무잎들을 어둠 속에서 소용돌이치게 했습니다. 저는 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때 무시당했던 저는 이제 한 가문의 오만을 불태워버린 불꽃이 되었습니다. 민준이 집 앞에서
무릎 꿇고 애원하던 그날 밤 이후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다시는 약해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가 흘리던 눈물 한 방울, 애절했던 목소리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홀로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모습, 시어머니의 비웃음 소리가 귓가에 맴돌 때 저는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제가 마음이 약해진다면 과거의 모든 상처는 반복될 것이고 제 아이들은 결코 용감한 엄마의 모습을 볼 수 없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지훈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아, 상황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검찰이 명진건설에 자산 대부분을 동결했어. 그런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거야. 민준이네 가족이 어떻게든 너한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할 테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도 예상했던 바입니다. 언제나 자신들이 명문가라고 자부하던 그 가문이 스스로 판 무덤에 빠졌다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할 리 없었습니다. 당연히 집 밖으로 쫓겨난 며느리인 제가 그들의 증오를 쏟아낼 가장 편리한 희생양이 될 터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오후부터 SNS에 제가 이 모든 일의 배후이며 은혜를 원수로 갚은 배신자라는 글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익명의 계정들이 조작된 사진과 함께 저를 모욕하는 글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글들을 읽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예전처럼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죠. 저녁에는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자마자 시어머니 박 여사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서연, 이 독한 것,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된 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뭐라도 된 줄 알아. 내 새끼들 아직 이 집에 있다는 거 잊지 마.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다시는 그 애들 볼 생각 마라. 제 손이 떨리고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준우와 서아 이야기가 나오자 저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아이들은 어른들 싸움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전 그냥 아이들이 올바른 미래를 살기 바랄 뿐이에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박 여사님은 비웃었습니다. 올바른 미래? 이 집안 없이, 우리 없이 네가 뭘로 먹고 살 건데? 내가 널 빈털터리로 만들고 네 새끼들이 평생 널 원망하게 만들 테다. 전화는 무정한 신호음과 함께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베개가 젖도록 눈물이 흘렀습니다. 욕을 먹는 것은 두렵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잃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준우와 서아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아이들이 어른들의 증오심에 인질로 잡히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걸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지훈 변호사와 함께 팽팽한 법적 싸움에 매달렸습니다. 위조된 계약서, 허위 재무 보고서, 불법 토지 거래 등 모든 비리가 하나씩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고 마치 진실을 증언하는 증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향한 여론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준의 가족을 옹호하며 제가 집안 망신을 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에 자신의 모습을 본다며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여성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게 용기를 잃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성들이 짓밟히고 있지만 아직 일어설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어느 날 저녁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다급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눈빛은 공황 상태에 빠진 듯 했습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이번엔 정말 부탁이야.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 어머니는 매일 울기만 하시고 네가 정말 이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꼴을 보고 싶은 거야?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김 회장님이 쓰러지셨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는 한때 제 시아버지였고
제 아이들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내 앞에서 연기하지 마요. 아버님이 쓰러지신 건 그분이 저지른 일들 때문이기도 해요. 나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어요. 법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으니까. 민주는 목소리가 갈라지도록 소리쳤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준우랑 서아는 생각해봤어. 이 집안이 파산하면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 내 자식들을 어떻게 키울 셈이야? 그 질문이 칼날처럼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고 손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제 자신보다 아이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성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만약 지금 멈춘다면 그 모든 죄악은 영원히 묻힐 것이고 제 아이들은 썩어빠진 가정에서 자라게 될 거라고. 저는 고개를 들어 민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양육권을 가져올 거예요. 아이들에게 더 올바르고 깨끗한 삶을 줄 거예요.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일의 책임을 지세요. 민주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문 밖으로 나갔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피와 눈물로 가득한 이 여정에서 제가 또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후 민준의 가족에 대한 전 재산 동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은행은 빚 독촉을 시작했고 부동산은 압류되었으며 갚을 수 없는 대출금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들 대가족이 모두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살던 그들이 이제는 허름한 단칸방에 모여 살고 심지어 몇몇은 길바닥에서 박스를 깔고 잔다고 했습니다. 한때 세상을 내려다보며 오만하게 굴던 16명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흩어지는 모습은 세간의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통해 모든 소식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프면서도 통쾌했습니다.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이것이 그들이 뿌린 오만과 불의에 대한 대가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준우와 서아를 데리러 학교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와 제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그 해맑은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아이들의 사랑만큼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불 켜진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폭풍과 시련이 닥칠 것을 알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절망의 끝에서 일어서고 정의를 되찾기 위해 거대한 가뭄과 맞선 이서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정의 끝에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쫓겨난 후 세상은 온통 그들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사람들은 16명의 식구가 길바닥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통쾌해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며 세상을 우습게 알던 가문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모습은 마치 한편의 비극적인 희극 같았습니다. 저는 작은 아파트에 조용히 앉아 창밖에 가물거리는 가로등 불빛을 보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기쁘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로 살았던 수많은 세월, 매일 시어머니의 감시를 받고 남편에게 무시당하며 그의 상간녀에게 뒤에서 조롱당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제가 강하게 일어서지 않았다면 아마 평생 그 어둠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들이 지금 치르고 있는 대가는 결국 스스로 뿌린 씨앗의 결과일 뿐입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제 제법 철이 든 준우와 달리 서아는 여전히 제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 준우가 불쑥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이제 집에 안 와? 반 친구들이 우리 집 파산했다고 하던데 진짜야 엄마?
저는 목이 메었지만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우야, 네가 들은 게 전부는 아니야. 어른들의 일은 복잡한 게 많단다. 그냥 이것만 기억해. 엄마는 언제나 내 곁에 있고 너랑 서아를 사랑한다는 거.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너희들을 부족하게 살게 하진 않을 거야. 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는데 이 모든 폐허 속에서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몇 배는 더 강해져서 아이들의 엄마이자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 그날 오후 집을 청소하고 있는데 다급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박 여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너무나 초췌한 모습에 하마터면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남루했으며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원망과 애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부탁하마. 제발 고소 좀 취하해다오. 우리 식구들 다 길바닥에서 굶어 죽게 생겼다. 내가 예전에 너한테 못되게 군 거 알아. 하지만 얘야, 제발 우리 좀 살려줘. 내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저 애들도 내 피를 받은 내 손주들이잖니.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박 여사님의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늘 오만하고 고압적이던 그 사람이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날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에 며느리 될 여자 줄 섰어. 칼날 같았던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제 와서 제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르신이 고생하시는 거 마음 아파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제 손을 떠났어요. 법이 진행되고 있는 일을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박 여사님은 와락 울음을 터뜨리며 문 앞에 주저앉아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안쓰러우면 내 조카들이라도 생각해줘. 그 어린 것들이 길바닥에서 자고 굶주리고 있어. 제발 부탁이다. 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어. 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통쾌하기보다는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또 한 번 마음이 약해진다면 모든 진실은 다시 묻힐 것이고 제가 견뎌온 수년의 세월은 아무 의미도 없어질 거라고. 저는 몸을 숙여 조심스럽게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세요. 저는 못해요. 박 여사님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 증오심이 번뜩이더니 이내 손을 놓고 비틀거리며 돌아섰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만큼 그를 미워한 것은 아니었지만 진실이 제게 타협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훈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받은 새로운 서류들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 민준이네 가족이 법망을 피하려고 온갖 수를 쓰고 있어. 심지어 네가 증거를 조작했다고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 같아.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지훈 오빠,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모든 서류에는 직인이랑 서명이 명확하게 찍혀 있어. 난 두렵지 않아. 그는 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대단하다. 너 연약해 보이기만 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강인할 줄은 몰랐어. 내가 만났던 많은 여자들은 조용히 사는 걸 택했는데 넌 다르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면서도 외로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달라졌습니다. 너무 멀리 와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신문에 속보가 실렸습니다. 김 회장님이 횡령 및 탈세 혐의로 정식 구속 기소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수의를 입고 초췌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선 그의 모습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민주는 계속해서 소환 조사를 받았고 상간녀 유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민주는 홀로 모든 비난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벼워졌습니다. 인생의 향방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우가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슬퍼하지 마. 나랑 서아가 엄마 곁에 항상 있을게. 저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아이의 머리카락을 적셨습니다. 아이의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의 모든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의 폭풍이 아무리 거세도 아이의 품이 가장 평온한 안식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가족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박 여사님과 민준은 여전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싸움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바닥에 스며들었습니다. 마음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과연 나는 나와 두 아이를 위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끝없는 대립을 계속해야 할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는 어둠에서 걸어 나왔고 다시는 짓밟히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김 회장님이 구속 기소되고 언론이 떠들썩하게 보도한 후 저는 폭풍이 잦아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과 어둠으로 가득한 새로운 날들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의 증오가 온전히 저를 향하고 있음을 느꼈고 그녀가 단순한 욕설에서 멈추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파트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 몇몇이 저를 보며 속삭이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는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저 여자가 명진건설 며느리래. 자기 손으로 시댁을 파산시켰다잖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억지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겪어야 할 오명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다시는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우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사람들이 엄마를 나쁘게 말해? 난 엄마가 나쁜 사람 아닌 거 아는데. 저는 목이 메어 아이를 끌어안고 다독였습니다. 준우야, 때로는 진실이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단다. 하지만 언젠가는 모두가 알게 될 거야. 엄마가 너희들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그랬다는 걸. 엄마 믿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심장이 더 조여왔습니다. 저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맑은 눈빛과 미래를 위해서도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민주는 나날이 망가져갔습니다. 그가 집 앞에 나타날 때마다 수척해진 모습과 피곤해 지친 눈빛은 제게 연민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게 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복도에 서서 거의 절망적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문 좀 열어줘.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유라도 떠나고 회사도 망했고 부모님도 설 자리가 없어. 제발 아이들만이라도 보게 해줘. 저는 문틈으로 한때 저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했던 남자의 초라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에게서 아빠를 빼앗고 싶지는 않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지켜보는 앞에서만. 예전처럼 소리치거나 명령할 권리는 이제 당신한테 없어요. 아이들에겐 상처만 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할 줄 아는 아빠가 필요해요. 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두 손은 떨렸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가 정상에 서 있던 오만한 남편이 아니라 길 잃은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그 무렵 지훈 변호사는 계속해서
제게 연락하며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작은 카페에서 제 맞은편에 앉아 차분하지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조심해야 해. 박 여사님이 사람을 사서 널 압박하고 있어. 어쩌면 위험한 짓을 할지도 몰라. 네가 서류를 위조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상황을 뒤집으려고 한다는 소문도 들었어.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저를 미워하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까지 무모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차들이 바쁘게 오가는 창밖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지훈 오빠, 나 자신은 두렵지 않아. 하지만 아이들이 다칠까봐 무서워. 애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난 살 수 없을 거야. 그는 제 손등 위에 따뜻한 손을 얹으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할게. 하지만 너도 더 강해져야 해. 법대로만 하면 진실이 널 지켜줄 거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조용하지만 굳건한 격려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의 경고대로 저는 증거 조작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환장을 손에 쥐었을 때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잘못한 것은 없었지만 누명을 썼다는 사실에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생각했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가던 날 저는 단정한 옷을 입고 떨리는 다리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조사실에 들어가 수사관과 마주 앉아 저는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원본 서류, 직인, 서명, 공증된 계약서까지 모든 것을 제출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꾸며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부디 서류를 봐주십시오. 거짓말로 진실을 덮지 말아주십시오. 조사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고 결국 진실은 제 편이었습니다. 민준의 가족 측에서 제출한 가짜 증거들은 금세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조사실을 나왔지만 이 싸움이 생각보다 훨씬 더 치열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맞은편 집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우와 서아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을 길바닥에서 박스를 깔고 자며 증오를 키워가고 있을 시댁 식구들을 생각했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제가 굳건히 서지 않으면 저와 제 아이들이 그들에게 잡아먹힐 것이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애원이 아닌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이서연, 기어이 우리 집안을 끝장내야 속이 시원하겠어? 정말 잔인한 여자야. 평생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 없이 증오만 가득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에요. 난 누구도 해치지 않았어요. 그저 진실을 드러냈을 뿐. 아직 양심이 남아있다면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더 이상 증오를 키우지 말아요. 그는 잠시 멈춰 서 있다가 돌아섰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꼭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너희를 지켜줄게. 이 세상에 우리 셋은 서로에게 기댈 유일한 존재야. 창밖에서는 밤바람이 거세게 불며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노란 낙엽들을 흩날렸습니다. 제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지만 적어도 저는 더 이상 예전에 짓밟히던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비록 바람 앞에 흔들릴지라도 어둠 속에서 꿋꿋하게 타오르는 작은 불꽃이 되었습니다. 누명 사건이 해결된 후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이 결코 저를 가만두지 않으리라는 것을 더욱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저를 향한 그들의 원망은 이성을 삼켜버린 불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저는 그들의 모든 분노를 쏟아낼 표적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는 준우와 서아를 데리고
마트에 갔습니다. 주차장으로 나왔을 때 갑자기 낯선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그 여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더니 말없이 제 손에 쪽지 하나를 쥐어주고는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쪽지를 펴보니 단 몇 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새끼들 무사하길 바라면 명진건설일에서 당장 손 떼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황급히 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짧은 협박 메시지는 이제 사건이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제 아이들의 신변을 위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잠든 두 아이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속에서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무 무모했던 걸까? 내 결단 때문에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린 건 아닐까? 하지만 민준이 이혼 서류를 내밀던 날 시어머니의 비웃음 소리, 상간녀를 위해 마련한 50억짜리 타운하우스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물러선다면 평생 저와 제 아이들은 짓밟히며 살게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제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건넸습니다. 이제 직접적인 협박을 시작했어. 아이들이 걱정돼. 나는 괜찮지만 준우랑 서아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건 견딜 수 없어. 지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바로 경찰에 신고할게. 함부로 사람을 위협할 순 없어. 하지만 지금부터는 더 조심해야 해. 혼자 다니지 말고 필요하면 내가 보호해줄 사람을 붙여줄게. 그의 단호한 눈빛에 저는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모두가 제게 등을 돌린 순간 아무 망설임 없이 제 곁을 지켜주는 그에게 무척이나 감사했습니다. 한편 시댁의 상황은 갈수록 비참해졌습니다. 박 여사님과 다른 식구들이 여기저기 남의 집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6명의 식구가 길바닥에 모여있는 모습은 SNS에서 계속 화제가 되었습니다. 동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비웃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부유할 땐 오만하더니 빈털터리가 되니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깨달았을 거라면서요.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그들이 머물고 있는 거리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수척하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박 여사님과 몇몇 어린 조카들이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흔들렸고 연민이 솟구쳤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한때 제 가족이었고 제 아이들의 할머니이자 삼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게 퍼부었던 모진 말들과 격려를 떠올리자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 고개를 들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이서연, 거기서 전부 너 때문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되지는 않았어.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행인들이 호기심에 몰려들었습니다. 두려웠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민준 씨,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지 마요. 당신과 당신 가족이 자초한 일이에요. 나는 그저 진실을 밝혔을 뿐이에요. 그는 목이 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진실 같은 소리 하네. 넌 복수하고 싶었던 거야. 우리 식구 전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싶었던 거지. 정말 악독한 여자야, 이서연.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한때 저를 설레게 했던 그의 눈에는 이제 맹목적인 증오심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민준을 말렸고 저는 황급히 두 아이를 데리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앉아 제 자신의 초췌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멈추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지만 동시에 이 싸움이
법적인 다툼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전쟁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회의 시선, 끊임없는 비방, 그리고 끝나지 않는 증오와 맞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어린아이에게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명진건설비리 사건의 첫 공판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법정에 서서 저는 수의를 입고 압송되어 들어오는 김 회장님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늙고 초췌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방청석 뒤편에 앉아 원망과 절망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민준도 고개를 푹 숙인 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로 살았던 수많은 세월, 수많은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 남은 것은 폐허뿐이었습니다. 판사가 공소 사실을 읽어내려가자 법정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조작된 숫자들, 은밀한 거래들이 차례로 열거될 때마다 한때 오만했던 가문의 명예에 칼날이 밝히는 듯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두 손을 꽉 쥔 채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통쾌하지도 안타깝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지훈이 제 옆으로 다가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서연아, 기분이 어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냥 후련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적어도 진실이 밝혀졌잖아.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살지 않아도 돼. 그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넌 그럴 자격이 있어. 그날 저녁 저는 준우와 서아를 품에 안고 아이들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먼 길을 걸어왔어. 이제 다시는 누구도 우리를 상처 입히지 못하게 할 거야. 앞으로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셋이 함께 이겨내는 거야.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며 어두운 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제가 선택한 길을 올바르게 걷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첫 공판이 끝나고 마음이 조금은 안정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또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소리가 마치 폭풍이 여전히 제 주위를 맴돌고 있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길거리에서 절규하던 민준의 모습, 법정에서 증오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던 박 여사님의 얼굴, 모든 기억이 뒤섞여 마음이 아프고 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우와 서아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몇몇 학부모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동정 반, 경멸 반의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한 여자가 친구에게 하지만 일부러 제게 들으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라더니 결국 시댁 식구 전부 길바닥으로 내몬 사람이 저 여자래. 정말 독한 여자야. 귀가 윙윙거렸지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애써 미소 지으며 아이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자, 우리 아들, 딸, 교실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해. 준우가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나이보다 일찍 철이 든 성숙함이 보였습니다. 엄마, 슬퍼하지 마. 난 엄마가 나쁜 사람 아닌 거 알아. 엄마를 믿어. 아들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저는 눈물을 삼키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모든 노력이 뜬 소문에 휩쓸리게 둘 수 없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그날 오후 지훈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수사기관의 새로운 자료를 가져와 말했습니다. 서연아, 상황이 생각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어. 민준이 명의로 된 불법 대출이 추가로 발견됐어. 모든 혐의가 명확해지면 그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을 미워했고 그에게 배신당했지만 실형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쨌든 그는 준우와 서아의 아빠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 오빠, 민준 씨가 감옥에 가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애들은 아직 이 모든 걸 이해하기에 너무 어려. 지훈은 저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가 아이들을 걱정하는 마음 알아. 하지만 진실은 존중받아야 해. 민준 씨가 죗값을 치러야 아이들도 이 세상에서 잘못된 삶을 살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명확하게 배울 수 있을 거야.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지훈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엄마로서의 고통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소리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몹시 초췌한 모습에 두 눈은 밤새운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작은 아파트에서 맞은편에 앉아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용서해달라고도 다시 돌아와 달라고도 안 할게. 그냥 제발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는 말 한마디만 해줄 수 있을까? 아이들이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수많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행복했던 신혼 시절, 제 손을 잡고 영혼을 약속했던 모습, 그리고 싸늘한 표정으로 이혼 서류를 내밀던 순간까지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 나는 법에 개입할 권리가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이 아이들을 만나는 걸 막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는 스스로 마주해야 해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오만했던 남자가 운명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우면서도 씁쓸했습니다. 민준이 떠나자 박 여사님이 갑자기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이서연, 이제 속이 시원하냐? 늙은 아비는 병들고 내 서방은 감옥 가게 생겼다. 우리 식구들은 다 길바닥에서 빌어먹고 전부 너 때문이야.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테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아드님을 아끼신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죗값을 치르라고 설득하세요. 전 더 이상 잃을 게 없지만 제 아이들을 해치려는 건 용납 못해요. 박 여사님은 비웃음을 흘리며 돌아섰고 제 마음속에는 희미한 불안감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증오가 어떤 무모한 행동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걱정대로 며칠 후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길에 낯선 차 한 대가 저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고 저는 황급히 번화가로 방향을 틀어 차를 따돌렸습니다. 차를 세우고 준우와 서아를 꼭 끌어안았을 때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위험한 경계선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부터 절대 혼자 다니면 안 돼. 내가 아는 형사분께 부탁해서 너희 셋을 보호해달라고 할게. 굳건하게 버텨. 공포로 널 위협하게 둬선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함과 동시에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제 인생이 전쟁터가 되길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운명은 저를 그곳으로 밀어넣었고 이제 저는 끝까지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준우가 잠에서 깨 저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하지만 엄마 곁에 있을게. 엄마, 나 버리지 마. 저는 아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 엄마는 절대 널 버리지 않아.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너랑 서아를 지켜줄 거야. 창밖의 도시는 여전히 불이 밝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더 혹독한 시련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의로 가는 길에는 가시밭길 뿐만 아니라 저를 삼키려는 증오의 어둠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때 무시당했던 여자 이서연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제 품에 모든 믿음을 맡긴 두 어린 아이를 위해서도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낯선 차의 미행이 시작된 후 저는 늘 불안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준우와 서아를 학교에 데려다 줄 때마다 뒤를 돌아보며 심장을 졸였습니다. 이것이 괜한 걱정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박 여사님의 증오심이라면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막 집을 나서려는데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문 앞에 붉은 장미 꽃다발이 놓여 있었고 작은 카드가 함께 있었습니다. 네가 웃을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비뚤비뚤한 글씨가 칼날처럼 심장에 박혔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황급히 문을 닫고 영문도 모른 채 서 있는 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것을 지훈 변호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건 널 겁주려는 심리전이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내가 관할 경찰서에 이미 이야기해뒀어. 주변 순찰을 강화할 거야. 넌 평소처럼 지내. 그들에게 네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저 자신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느 날 준우와 서아가 그들의 표적이 될까봐 무서웠을 뿐입니다. 제가 공포와 싸우는 동안 시댁에 대한 소식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신문에는 그들이 길바닥에 모여 밤에는 가게 처마 밑에서 얇은 담요를 덮고 자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빵이나 물을 주며 동정했지만 비웃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인생은 돌고 도는 것,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면서요. 어느 날 오후 시장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박 여사님이 나무를 팔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한때 금반지를 끼던 손은 햇볕에 그을려 떨면서 나물 한 줌을 짚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무릎까지 꿇게 했던 그 여인이 이제 시장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텅 빈 눈빛을 보니 통쾌하기보다는 인생이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도 저를 발견했습니다. 날카롭던 두 눈의 증오심이 번뜩이더니 이내 눈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원망과 애원이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너 때문에, 전부 너 때문에. 네가 입 다물고 있었으면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저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잘못들이 없었다면 제가 제출할 증거도 없었을 거예요. 저도 이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운명은 결국 자기가 한 일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녀는 이를 갈며 고개를 돌렸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시장을 떠났습니다. 제 결심은 확고했지만 죄책감이 계속해서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 다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제가 건넨 물컵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메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 상간녀는 떠났고 회사는 망했고 아버지는 병원에 계시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고생하고 계셔. 내가 모든 걸 망쳤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제발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줘. 적어도 아이들에게만큼은. 저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함은 없었고 완전히 무너진 한 남자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준우와 서아의 아빠가 될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그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해요. 아이들에게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아빠가 필요해요. 내가 막지는 않겠지만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그 말을 듣고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그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지훈의 관심이 이전보다 더 깊어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주 들러 준우와 서아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고 제게 건강을 챙기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를 배웅하러 나갔을 때 지훈이 멈춰서서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고생 많았어. 더 바라는 건 없어. 그냥 내 곁에서 너랑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어. 저는 놀라 심장이 살짝 떨렸습니다. 한 남자에게서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둘러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고마워. 하지만 지금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준우랑 서아야. 다른 건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그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드러운 눈빛은 밤새도록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제가 힘겹게 균형을 잡으려 애쓰는 동안 박 여사님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녀가 시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에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를 미워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한때 제 시어머니였고 제 아이들의 할머니였습니다. 연민이 솟구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는 얼굴이 창백했고 숨소리는 미약했습니다. 민준이 곁에 앉아 붉게 충혈된 눈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와줘서 고마워.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저는 다가가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때 그녀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원망은 없었고 끝없는 피로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예전에 잘못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 지난 일이에요. 그저 어머님이 건강해지셔서 아이들 곁에 오래 계셔주시길 바랄 뿐이에요. 그녀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증오가 아무리 크더라도 결국 인생의 연약함 앞에서는 녹아내린다는 것을. 집에 돌아와 아이들에게 할머니가 입원하셨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준우는 한숨을 쉬었고 서아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할머니 죽는 거야. 나 무서워. 저는 두 아이를 꼭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괜찮아지실 거야. 좋은 일만 생각해야 해. 창밖의 밤은 더 깊어졌고 저는 어두운 하늘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인생은 소용돌이치는 강물 같아서 사람들을 증오와 고통의 굴레에 가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믿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모든 사람을 그 어둠에서 구해낼 수 있다는 것을요. 민준과 김 회장님의 최종 선고일이 다가오자 집안의 공기는 돌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매일 밤 저는 준우와 서아의 책상 앞에 앉아 열심히 숙제하는 아이들을 보며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곧 다가올 재판에서 아빠와 할아버지가 참혹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텐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두려웠지만 영원히 숨길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고 전날 밤 민준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일 재판이야. 네가 와주길 바라지는 않아. 하지만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아직 상처가 많았지만 두 아이를 생각하면 냉정하게 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준우랑 서아를 데리고 갈게요. 하지만 약속해요. 어떤 판결이 나오든 마음 굳게 먹고 아이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수화기 너머에서 민주는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약속할게. 다음날 아침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때 모두의 자랑이었던 명진건설의 몰락에 온 사회의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저는 준우와 서아의 손을 잡고 뒷줄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제 손을 꽉 잡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민준이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그는 인파 속에서 우리를 찾아냈고 준우와 서아와 눈이 마주치자 입술을 떨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 회장님은 백발이 성성한 채 깡마른 몸으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어떤 위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니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인생이 안타깝고 애석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자 법정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김 회장님은 횡령 및 탈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주는 공범 및 재무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의 의사봉 소리가 건조하고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기절했고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준우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감옥 가는 거야? 저는 아이의 손을 더 꽉 잡고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그렇단다. 하지만 아빠는 용감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했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아빠가 잘못했지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 거야. 너도 이걸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단다. 서아가 와락 울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그 여린 목소리에 제 심장이 미어졌습니다. 민준이 뒤돌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붉었지만 시선은 단호했습니다. 얘들아, 착하게 잘 지내. 아빠 꼭 돌아올게. 제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마음 한구석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마침내 정의의 수레바퀴가 제자리를 찾았고 모든 잘못이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두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길에서 준우가 불쑥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불쌍하지만 난 엄마가 더 불쌍해. 내가 나중에 크면 엄마가 우리를 지켜준 것처럼 내가 엄마를 지켜줄게. 저는 아들의 굳건한 눈빛을 보며 감동과 자랑스러움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겪은 모든 고통이 결국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사는 법, 그리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준 가장 값진 교훈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박 여사님은 작은 임대주택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할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손주들을 보자 그녀는 목 놓아 울며 아이들을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할미가 잘못했다. 얘들아, 할미가 다 잘못했어. 저는 그곳에 서서 더 이상 마음속에 폭풍이 일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제게 저지른 일들을 잊을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초라하게 떨고 있는 그녀를 보니 오만했던 세월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한 인간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저는 침묵을 선택했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용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지훈 변호사는 꾸준히 제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법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제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여러 번 저는 그가 저를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느꼈지만 감히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상처로 가득한 제 심장이 또 한 번의 사랑을 감당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끈기와 진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지훈을 배웅할 때 그가 문 앞에서 멈춰서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 재촉하는 건 아니야. 그냥 네가 준비될 때까지 내가 항상 여기 있겠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해. 저는 그를 보며 마음이 떨렸습니다.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입가에 번진 안도하는 미소를 보며 저와 제 아이들의 앞길이 더 이상 외롭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우와 서아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얘들아, 우리는 가장 거센 폭풍을 지나왔어. 앞으로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 엄마는 이제
새벽이 오고 있다는 걸 믿어 창밖에는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빛이 창틀을 비추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마음이 진정으로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우리 세 식구의 삶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폭풍의 여운은 여전히 삶의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날 밤에는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꿈속에서도 민준의 울부짖음과 박 여사님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들렸고 지팡이를 짚고 조용히 법정을 떠나던 김 회장님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더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제가 준우와 서아의 유일한 버팀목이니까요. 선고 후 얼마 동안 준우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이는 잘 웃지도 않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아이의 마음속에서 아빠에 대한 연민과 할아버지에 대한 슬픔이 뒤엉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준우가 달려와 저를 끌어안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아빠는 왜 감옥에 가야 해? 아빠는 이제 나 사랑 안 해?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놓쳤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으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준우야, 아빠는 널 사랑해. 단지 아빠가 잘못을 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뿐이야. 하지만 널 향한 아빠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아.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용기도 사랑을 증명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걸 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나 아빠 기다릴 거야. 그리고 엄마 슬프지 않게 공부도 열심히 할 거야. 저는 눈물 너머로 미소 지으며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서아도 달려와 제 품에 안기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나랑 오빠가 있잖아. 아이들의 순수한 말이 제 마음을 아프면서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일찍 상실을 배워버린 아이들을 위해 몇 배는 더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박 여사님은 여전히 허름한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저는 두 아이를 데리고 할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를 그리워하기도 했고 제가 더 이상 증오를 키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손주들을 볼 때마다 박 여사님은 와락 울음을 터뜨렸고 아이들이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꽉 끌어안았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저를 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널 볼 낯이 없다. 하지만 아이들을 오게 해줘서 고맙다. 이 애들이 내게 남은 유일한 숨통이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망하지도 완전히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할머니를 그리워한다면 그 작은 혈육의 정을 지켜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증오는 사라지지만 사랑만은 남는 법이니까요. 그 무렵 지훈 변호사는 꾸준히 우리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제 양육권 소송 절차를 도와주고 저를 향한 악의적인 소문들로부터 저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준우가 학교에서 내 아빠는 범죄자라는 놀림을 받고 와서 엉엉 운 적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는데 제가 방법을 찾기도 전에 지훈이 나서서 학교 측과 면담을 해주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엄하게 꾸짖고 정의와 인권에 대한 특별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후 준우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당당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친 지훈이 남아 차를 마셨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차분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는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어. 이제는 기댈 곳이 필요해.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 사람이 되어주고 싶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 눈에 지훈은 강인하면서도 따뜻한 남자였습니다. 민준의 냉정함과 배신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하지만 저는 마음을 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상처투성이인
제 심장이 또 한 번의 추락을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훈 오빠, 고마워. 하지만 지금은 두 아이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차. 내 개인적인 행복은 아직 생각할 수 없어. 그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끈기가 가득했습니다. 그의 말없는 기다림이 어떤 약속보다 더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제 삶이 조금씩 평온을 찾아가는 동안 여론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저를 동정하며 강인하다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제가 냉혈한 여자라며 집안 망신을 시켰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입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일에 집중하고 아이들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민준의 편지였습니다. 글씨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아이들이 보고 싶고 함께 먹던 저녁 식사가 그리워.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젠가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가장자리에서라도 아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발 아이들이 나를 잊지 않게 해줘. 편지를 읽고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을 향한 사랑은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아직 양심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어두고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이들이 아빠에게 편지를 쓰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부자간의 연을 끊어서는 안 되니까요. 그날 밤 저는 준우와 서아에게 종이와 펜을 주며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준우는 또박또박 썼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가 걱정하지 않게 착하게 지낼게요. 아빠가 돌아오는 날을 기다릴게요. 서아는 세 사람이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 남자가 멀리 서 있고 두 아이가 엄마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자 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은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었고 저는 그 마음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지나온 길을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증오, 상실을 겪었지만 모든 것이 조금씩 과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아직 상처가 많았지만 희미한 빗줄기도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여기까지 왔으니 계속 나아가야지. 인내하고 굳게 믿으면 새벽은 반드시 올 거야. 민준의 후회 가득한 편지를 받은 후 며칠 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낮에는 준우와 서아 앞에서 웃고 일하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방 안에 정적이 찾아오면 저는 그 편지를 꺼내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준을 더 이상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제 인생의 일부가 그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여전히 두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준우와 서아는 아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우체통에 편지를 넣던 날 아이들의 눈은 기대로 반짝였습니다. 안타까우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큰 기대를 품었다가 만약 민준이 다시 약해지거나 잘못된 길로 빠지면 더 큰 실망을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기댈 수 있는 존재, 마음속에 용서를 품을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면 아이들의 마음에 구멍이 생길 테니까요. 그동안 지우는 여전히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종종 제 일을 도와주었고 가끔 준우와 서아에게 간식을 사다 주었으며 준우가 어려워하는 수학 문제를 끈기 있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머리를 극적이며 쩔쩔매고 지훈이 펜을 들고 도표를 그려가며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서아도 그를 무척 따라서 해맑은 목소리로 지훈 삼촌이라 부르며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날 밤
준우의 공부를 봐준 후 지훈이 거실에 앉아 부드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너는 충분히 견뎠어. 과거를 당장 잊으라고는 안 할게. 하지만 스스로를 계속 가두지는 마. 내 마음에 기쁨이 들어올 자리를 조금은 내어줘.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피했습니다. 내 기쁨은 이제 두 아이가 커가는 걸 보는 것뿐이야. 다른 건 감히 바라지도 않아. 지우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그 끈기 있는 미소는 마치 나는 기다릴게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차분함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지만 아직 그것을 인정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갑자기 낯선 남자들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다가와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이 이서연 씨 맞지? 당신 때문에 명진건설 식구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았어. 앞으로 어디를 가든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우리 손에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준우와 서아가 겁에 질려 제게 바싹 달라붙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만약 당신들이 내 아이들에게 손끝 하나라도 댄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남자는 비웃음을 흘리고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는 즉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민준이네 친척 중 일부가 조폭을 고용해서 널 압박하려는 거야. 서연아, 이제부터 절대 아이들 데리고 혼자 다니지 마.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붙여서 보호해 줄게. 그 말을 듣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고 생각했을 때 증오가 여전히 저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걷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는 교도소 생활에 대해 썼습니다. 힘들고 고되지만 목공 기술을 배우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보고 싶고 연락을 막지 않은 제게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썼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가 정말 변한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후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준우와 서아를 무척 기쁘게 했습니다. 준우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자랑하며 아빠가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시작하려 한다고 희망에 찬 눈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보며 기쁘면서도 걱정스러웠지만 때로는 희망이야말로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박 여사님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죽을 끓여갔을 때 그녀는 창가에 웅크리고 앉아 비오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돌아보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내가 너한테 딱 하나만 부탁할게. 나중에 저 애들한테서 아비의 정을 끊어놓지 말아다오. 내가 잘못한 건 많지만 손주들은 정말 사랑한다. 제발 저 아이들에게 마지막 남은 가족의 정을 지켜줘.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유언이 그녀의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그녀도 마침내 깨달았을지 모릅니다. 권력, 돈, 오만함이 가족의 붕괴 앞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잠든 두 아이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민준, 쇠약해진 박 여사님, 그리고 묵묵히 저를 지켜보는 지훈을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저를 세 갈래 길 앞에 세워놓은 것 같았습니다. 한쪽은 무거운 과거, 다른 한쪽은 희망이 싹트는 현재,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안개 속의 미래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마음을 열 용기가 있을까? 지훈처럼 끈기 있게 기다려준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야 할까?
아니면 이 마음을 오롯이 아이들에게만 바치며 조용히 살아야 할까? 아직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저에게 선택을 강요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늦은 밤,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서연아, 잠 못 자는 거 아니야? 걱정돼서. 저는 망설이다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두려운 게 너무 많아서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두려워해도 돼. 하지만 혼자서 두려워하지는 마. 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잖아. 넌 혼자가 아니야. 저는 휴대폰을 쥔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쩌면 수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창밖에 비는 그쳤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밤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슬프면서도 따뜻하고 마치 새로운 문이 열리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용기를 내어 그 문을 열고 저와 제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겠다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세 식구의 삶은 조금 더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일에 집중했고 두 아이를 더 잘 키우기 위해 새로운 계약도 몇 건 따냈습니다. 준우는 공부에 매진했고 서아는 여전히 해맑았지만 가끔 아빠가 보고 싶다며 시무룩해졌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속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저는 사랑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노력했습니다. 한편 박 여사님의 건강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의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이서연 씨, 어머님 상태가 위독합니다. 가족들이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를 원망했지만 그 소식을 듣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준우와 서아를 데리고 그날 밤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박 여사님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깡말랐고 두 눈은 희미하게 감겨 있었습니다. 서아가 할머니하고 부르자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빛이 반짝이더니 떨리는 손을 뻗어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왔구나, 우리 강아지들. 할미가 보고 싶었다. 준우가 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버리지 마세요. 저는 곁에 서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박 여사님이 저를 보며 떨리는 입술로 힘겹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너무 모질고 혹독하게 굴었어. 미안하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 사과 한마디가 그토록 듣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지막 순간에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원망 안 해요. 그저 편히 가셔서 아이들이 사랑하는 할머니 모습만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베개 위로 떨어졌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네가 나보다 훨씬 속이 깊구나. 부디 나 대신 민준이랑 아이들 좀 잘 부탁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고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식과 손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을의 마지막 잎사귀처럼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 여사님의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제가 모든 절차를 꼼꼼히 챙긴 것은 며느리로서의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준우와 서아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효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하루 동안 특별 휴가를 받았습니다. 수척하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나타난 그를 보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이 불효자식 때문에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고생만 하셨습니다. 작은 빈손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뒤에서 준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가 제게 아무리 잔인하게 굴었어도
그녀가 눈을 감자 남은 것은 가족이라는 두 글자뿐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민주는 교도소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서연아, 어머니 잘 보내드려서 고마워. 네가 누구보다 속이 깊다는 거 알아. 나도 열심히 살아서 언젠가 돌아가 다시 시작할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을 더 이상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두 아이에게 그의 뉘우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혜 여사님이 돌아가신 후 삶은 조금 더 평온해졌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데리고 할머니의 묘를 찾았고 아이들에게 향을 피우고 절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준우는 한참 동안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알 것 같아.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저는 미소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준우 말이 맞아. 증오는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할 뿐이야. 용서는 다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평화를 주기 위해 하는 거란다. 서아가 순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할머니 용서해 줄 거야. 할머니가 하늘에서 우리가 할머니 사랑하는 거 계속 볼 수 있도록. 아이들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쩌면 이 길고 어두운 터널에서 저를 이끌어준 빛은 바로 제 아이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지훈은 끈기 있게 곁을 지켰습니다. 장례식 후 그는 자주 들러 서류 정리를 도와주었고 제가 쉴 시간을 주기 위해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해질녘 우리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는 이제 쓴맛은 거의 다 봤어.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조금 살아도 될 때야. 그럴 용기가 있니?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를 향한 감정을 아직 이름 붙일 수는 없었지만 지훈의 존재가 저와 아이들의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거창한 약속 대신 묵묵한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그것이 제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갑자기 서아가 달려와 지훈의 손을 잡고 해맑게 웃었습니다. 지훈 삼촌, 멀리 가지 마세요. 삼촌이 나랑 계속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지훈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희망의 불씨를 부드러운 약속을 보았습니다. 제 심장이 살짝 떨렸지만 저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우가 잠든 후 저는 창가에 앉아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떠나기 전 제 손을 잡고 사과하던 박 여사님의 모습,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쏟던 민준의 얼굴, 그리고 부드럽고 끈기 있는 지훈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받아들일 때가 된 걸까? 하지만 이내 망설였습니다. 두려움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지 알 수 없었지만 저와 아이들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삶에는 여전히 시련이 남아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제게 생겼다고 믿었습니다. 창밖에는 가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용기를 내. 이제 너 자신과 내 아이들과 그리고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해 살 때야. 박 여사님의 장례식 후 모든 폭풍이 멎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제가 바라는 대로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를 동정하며 강인한 여성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를 비난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댁 식구 전부 망하게 한 독한 여자일 뿐이야. 그 말들은 준우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하교한 아들이 슬픈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엄마를 미워해. 엄마 때문에 아빠랑 할아버지가 감옥에 갔다고 말해.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들 앞에 앉아 아이를 끌어안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준우야,
엄마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 엄마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아빠와 할아버지가 잘못했다면 그건 그분들의 책임이야. 엄마는 단지 너랑 서아가 올바른 세상에서 살기를 바랐을 뿐이야.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엄마는 언젠가 네가 엄마를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아이의 마음속에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응어리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저 시간이 답을 주기를 끈기 있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지훈은 언제나처럼 곁에서 저를 지지해 주었고 험담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준우의 담임 선생님을 여러 번 찾아가 아이를 격려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의 끈기 있고 조용한 지지가 과거 결혼 생활에서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이 우리 세 식구를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서아가 그의 손을 잡고 까르르 웃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뭉클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낯선 여자가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그 여자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훈 씨, 여기서 뭐해요? 나를 버리고 이 과부한테 달려온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자는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날카로웠습니다. 지훈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제 손을 잡아 뒤로 물러서게 하며 엄하게 말했습니다. 미나 씨, 여기서 이러지 마.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 서연 씨 모욕하지 마. 미나라는 이름의 여자는 비웃으며 저를 경멸 어린 눈으로 쏘아봤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남편이랑 이혼하자마자 다른 남자한테 꼬리치고 이 남자가 당신의 그 시끄러운 과거를 전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은 칼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굳어버렸습니다. 준우가 겁에 질린 눈으로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훈이 미나를 향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나 씨, 그만해. 우리 감정은 이미 끝났다고 분명히 말했어. 다른 사람 끌어들이지 마. 서연 씨는 당신한테 그런 모욕을 당할 이유가 없어. 미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지만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지훈 씨. 저는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폭풍이 일었습니다. 지훈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서연아, 신경 쓰지 마. 미나 씨는 그냥 옛 친구야. 예전에 잠시 감정이 있었지만 전부 오래전에 끝난 일이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웃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없었지만 세상의 입방아가 두려웠습니다. 언젠가 준우와 서아가 너희 엄마는 남자 뺏는 여자라는 악의적인 말을 듣게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를 보호하려던 지훈의 단호한 눈빛과 목소리가 떠올랐고 동시에 리나의 차가운 협박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저뿐만 아니라 제 아이들까지 새로운 시련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준우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는 제 붉은 눈을 보고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밤새 울었구나.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냥 걱정이 돼서요.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사람들이 수군거릴까봐 무서워요.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계속 두려움 속에 살면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어. 세상의 입은 절대 조용해지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야. 나는 여론 따위 두렵지 않아. 단지 네가 나를 믿지 못할까봐 두려울 뿐이야. 그 말에 심장이 쿵하고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진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봐 준 남자는 처음이었습니다. 한편 교도소에서 민주는 계속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번 편지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는
교도소 내 문맹 퇴치반에서 다른 수감자들을 가르치고 노인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서연아, 내 용서를 바라지는 않아. 그냥 아이들이 나중에 아빠가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어. 만약 가능하다면 그걸 증명할 기회를 한 번만 줘. 편지를 읽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민준이 정말 변한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뉘우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편지를 준우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은 편지를 다 읽고 눈을 반짝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노력하고 있나 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아들아. 어쨌든 아빠는 내 아빠야. 그 믿음을 간직하렴. 아이의 얼굴에 떠오른 기쁨을 보며 저는 때때로 용서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미나의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으로 사진이 담긴 봉투가 배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저와 지훈이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간 사진들과 함께 삐뚤삐뚤한 글씨로 쓴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 행복해 보이네. 계속 평온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저는 사진 뭉치를 든 채 떨었습니다. 마음속에 불안감이 가득 찼습니다. 저 자신은 두렵지 않았지만 준우와 서아가 증오의 소용돌이에 휘말릴까봐 무서웠습니다. 저는 즉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바로 달려왔고 사진들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대로 미나 짓이구나. 걱정 마. 내가 해결할게. 누구도 너랑 아이들을 상처 입히게 두지 않을 거야. 저는 그의 단호한 눈빛에서 굳은 의지를 보았고 마음속에서 작은 믿음이 싹 텄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길이 결코 순탄치 않으리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현재에는 새로운 시련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저는 정말 강해져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우와 서아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얘들아,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엄마가 여기서 너희를 지켜줄게. 우리는 가족이고 가족은 절대 서로를 버리지 않아. 창밖의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서로를 꼭 껴안은 우리 세 식구를 비추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불안하면서도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시련이 다가오고 있겠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아이들이 있었고 기꺼이 제 편에 서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배달된 사진들은 며칠 밤낮으로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문 앞에서 차가 멈추거나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 자신은 두렵지 않았지만 그 비이성적이고 악의적인 행동이 준우와 서아에게 해를 끼칠까봐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준우의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준우가 친구들과 다퉜어요. 아이들이 아빠는 감옥에 가고 엄마는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놀렸나 봐요. 준우가 심하게 반발해서 하마터면 주먹 다짐을 할 뻔했어요. 아이와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아들은 눈이 붉게 충혈된 채 가방끈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준우야, 무슨 일이든 엄마한테 말해. 숨기지 말고. 아들은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난 엄마를 정말 사랑해.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꾸 엄마를 나쁘게 말해. 엄마가 아빠를 버리고 지훈 삼촌한테 갔다고 하잖아. 난 참을 수 없었어. 저는 아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준우야, 그런 말을 듣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기억해야 해. 진실은 그렇지 않아. 엄마는 누구도 버리지 않았어. 단지 누군가 일부러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뿐이야. 넌 엄마를 믿어야 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혼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가 오래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 찾아왔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준우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다가가 아들 옆에 앉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우야, 네가 속상한 거 알아. 하지만 삼촌은 절대 내 엄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삼촌은 그저 너희 세 식구를 돕고 지켜주고 싶을 뿐이야. 삼촌이 내 아빠를 대신할 수는 없어. 그냥 너희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싶을 뿐이야. 준우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말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훈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그 순간 저는 준우의 눈빛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 마음을 완전히 열지는 않았지만 저는 지훈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는 거창한 약속이 아닌 진심으로 아이의 마음에 다가가 주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서화를 재우고 있는데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미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손에는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서연 씨, 정말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지훈 씨가 예전에 저랑 계약했던 투자 계약서예요. 우리는 사업 파트너였고 연인이기도 했죠. 당신 같은 여자가 지훈 씨처럼 성공한 남자를 붙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굳어버렸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미나 씨, 당신과 지훈 씨의 관계는 과거일 뿐이에요. 저는 경쟁할 생각 없어요. 그저 조용히 아이들을 키우고 싶을 뿐이에요. 미나는 입술을 비틀며 비웃었습니다. 조용히, 너무 순진하시네. 시댁을 파산시킨 여자는 절대 조용히 살 수 없어요. 내가 그 맛을 똑똑히 느끼게 해줄 테니까. 그녀는 말을 마치고 돌아섰고 서류철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워보니 낡은 사업 계약서 몇 장일 뿐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협박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제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것을 지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꽉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걱정 마. 미나는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것뿐이야. 그 사람과는 오래전에 끝났어. 내가 확실하게 해결할게. 날 믿어. 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조금의 거짓도 없는 진심이 느껴졌고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지훈은 미나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모르지만 오후에 그는 피곤한 기색으로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나 씨한테 확실히 말했어.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그녀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 너랑 아이들 더 조심해야 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그의 굳건한 태도에 감동했습니다. 저는 그가 책임감뿐만 아니라 진심 어린 애정으로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일에 더 집중하며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준우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서아는 여전히 해맑게 웃었습니다. 제가 강해야 아이들도 평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식구가 숙제를 하고 있는데 지훈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준우와 서아가 신나서 상자를 열자 새 책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너희들 선물이야.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 걱정 덜어드려야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쩌면 아주 오랜만에 이 집에 다시 가족 같은 온기가 깃든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한 남자의 따뜻함이 어우러졌습니다. 늦은 밤 지훈을 배웅하러 나갔을 때 그가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서연아, 네가 아직 걱정이 많고 세상의 시선이 두렵다는 거 알아. 하지만 너와 아이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하게 두지 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그 눈빛 앞에서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 닫혔던 문이 아주 조금 새로운 빛을 향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밖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잠든 두 아이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어쩌면 새벽이 정말 가까이 오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길고 길었던 폭풍의 마지막 날들은 긴장과 희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미나가 사진을 보내고 협박한 이후 저는 지훈의 과거가 쉽게 정리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피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길을 택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은 호숫가 작은 카페에서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는 먼저 와서 조용히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걱정과 결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오늘 모든 걸 말해서 내 마음속 의심을 전부 없애주고 싶어. 미나는 내 인생의 일부였던 게 맞아. 하지만 모든 건 오래전에 끝났어. 그 시절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현재와 미래는 너와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건 확실해. 만약 네가 아직 세상의 시선이 두렵거나 내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더 기다릴게. 하지만 내 마음에 대한 의심만은 거둬줘.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년 동안 어떤 남자에게서도 이렇게 확신에 찬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 낡은 상처들이 아물고 그 자리에 드문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지훈 씨, 나는 당신의 마음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내 아이들이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울 뿐이에요. 아이들이 손가락질 받으며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서연아, 날 믿어. 사람들은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떳떳하게 살면 시간이 모든 걸 증명해 줄 거야. 누구도 너와 아이들을 해치게 두지 않을게. 그 말에 마음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모든 풍파를 겪은 후 처음으로 저는 진심으로 누군가를 믿고 기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교도소에 있는 민주는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연말에 보낸 편지에는 그가 모범수로 선정되어 감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네가 날 기다려주길 바라지도 않고 내 자신을 위해 바라는 것도 없어. 그저 아이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주기만을 바랄 뿐이야. 만약 가능하다면 멀리서라도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해줘. 편지를 다 읽고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민준이 정말 변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준우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은 편지를 다 읽고 눈빛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엄마, 아빠 실망시키지 않게 공부 열심히 할게요. 하지만 아빠처럼 잘못된 길을 가지는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저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상실과 고통이 결국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교훈이 되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잠잠해질 무렵 미나가 마지막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독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서연, 마지막 경고야. 지훈 씨 곁에서 떠나지 않으면 예전에 우리가 주고받았던 사진이랑 편지 전부 인터넷에 뿌려버릴 거야. 그때도 당신이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나 씨,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뭐죠? 당신이 그럴수록 당신이 아직 과거를 놓지 못했다는 것만 증명할 뿐이에요. 저는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어요. 지훈 씨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누군가를 붙잡고 싶다면 사랑으로 해야지 증오로 해서는 안 돼요. 미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에게서 날카로움이 아닌 지독한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씁쓸하게 웃더니 등을 돌려 떠났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지훈이 저와 두 아이를 데리고 교회로 소풍을 갔습니다. 준우는 뛰어놀고 서하는 까르르 웃었습니다. 저는 잔디밭에 앉아 가슴 가득 들판의 냄새를 들이마셨습니다. 지훈이 옆에 앉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당장 대답해달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언젠가 내가 이곳을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리서 준우가 달려오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훈 삼촌, 사진 찍어요. 이 순간을 꼭 남기고 싶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찬란한 아침 햇살 아래 저와 두 아이, 그리고 지훈이 함께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 또 다른 시련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진정한 안식처를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준우와 서아가 잠든 후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썼습니다. 서연아, 너는 가장 어두운 날들을 지나왔어.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했고 시댁의 파멸을 지켜봤어. 너는 증오와 마주했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견뎠으며 내 자신의 마음과도 싸웠어. 하지만 너는 굳건히 서 있었어. 이제 너는 용서하는 법을 배웠고 마음을 여는 법을 배웠으며 무엇보다 삶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어.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창밖에는 부드러운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일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게는 준우가 있고 서아가 있고 그리고 진정으로 동반자라 부를 수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제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갔지만 가장 귀한 것, 바로 강인함과 믿음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새벽은 마침내 우리 세 식구에게 찾아왔다고. 시청자 여러분, 때로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수많은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서연 씨의 이야기는 남편의 차가운 배신과 함께 노인 이혼 서류 한 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연약해 보였던 한 여자는 시어머니의 증오, 한 가문의 몰락, 그리고 세상의 잔인한 시선과 마주해야 하는 기나긴 여정에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고 일어서기를 선택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두 어린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끌어안는 한 여성의 강인함과 관용을 봅니다. 모진 시어머니였지만 서연 씨는 그녀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배신한 남편이었지만 아이들에게서 아버지의 존재를 지워버리지 않았습니다. 혈연을 끊는 것이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이야기는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배신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부유했던 한 가문은 몰락했고 뒤늦은 눈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비극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있었습니다. 교도소의 민주는 변화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눈을 감기 전 사과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는 용서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는 길임을 증명했습니다. 운명처럼 나타난 지훈 변호사는 서연 씨와 아이들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어깨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약속 대신 묵묵한 행동과 끈기로 상처투성이 마음에 다가갔습니다. 그 소박하지만 굳건한 사랑은 결국 어둠을 이겨낼 용기가 있는 사람에게 행복이 찾아온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폭풍이 찾아옵니다. 어떤 이는 좌절하고 어떤 이는 원망을 택하지만 서연 씨처럼 폭풍우를 굳건히 헤쳐나가 마침내 새벽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 여우는 우리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정의와 가족의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의 힘에 대하여. 제가 늘 말씀드리듯
인생이 아무리 혹독할지라도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다면 희망의 빛은 언제나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